영화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영화가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펜하이머인데요. 1950년대 전후 세계를 큰 변화로 몰아넣었던 천재적인 인물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오펜하이머로부터 원자폭탄을 얻게 되었고, 원자폭탄이 없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시대 원자폭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다루는 천재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펜하이머란 천재가 무척 혼란스러웠던 당시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리고 수학, 과학, 물리학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원폭이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내었는지, 이런 점들에 관해서 주목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원폭만큼 큰 영향을 가진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핵폭발 장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드레브를 훔쳤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었다. 결국 그는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영원히 고문을 받아야 했다. 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3시간 넘게 이어진 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몰입감으로 잠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걸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문명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은 물질이 산소와 화합해서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불은 연소 과정에서 빛과 함께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인류는 이 열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인간은 선사시대에 불이 제공하는 열로 무서운 추위를 견디게 되었고, 다른 동물들로부터 공격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기생충과 세균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됐고, 소화가 잘 되어서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익힌 음식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육식과 채식이 가능해져서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불로 인간 신체의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양이 줄어들며 인간의 개체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함에 따라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인구수가 증가했고, 인류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인류는 불을 이용해서 대단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저녁 시간에도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었고, 엄청난 잉여 시간을 제공해서 인간 문명의 탄생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중세에 이르러 불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불의 열 자체만을 활용하던 인류는 르네상스라는 대혁명을 거치면서 과학의 발전으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1705년 영국의 토머스 뉴커먼이었는데요. 그는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이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증기를 내뿜고 나면 실린더가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열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와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와트가 더 유명하죠. 제임스 와트는 열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기나긴 고민 끝에 드디어 해결책을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기계를 움직이는 피스톤과 동력을 제공하는 부분,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모으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면 실린더가 금방 식지 않아서 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임스 와트의 실용적인 증기기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모으고, 실린더는 지속적으로 피스톤 운동을 반복하면서 증기기관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불로 물을 끓이는 방식만으로도 수백 명분의 노동력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인류 역사상 생산성이 처음으로 폭발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토머스 뉴커먼이 발명하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은 이후 석탄을 캐고 기차를 움직이며 방직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이란 것은 불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증기기관 발명 이후에 다시 한번 불의 혁명을 맞게 되었는데요. 1866년 독일의 에른스터 베르너 폰 지멘스는 아주 새로운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자석의 양극 사이에 코일을 넣고
빠르게 회전시키면 어떤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전기였습니다. 자기장의 움직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교류 발전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에너지 역사를 정리해 보면 처음에 단지 불의 열 에너지만을 이용했지만 이후에 불이 제공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1878년 독일의 요한 지그문트 슈케르트는 린더호프 궁전에 전구를 밝히기 위해서 지멘스의 교류 발전기를 사용했습니다.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든 뒤에 증기기관을 실린더에 통과시켜서 실린더를 움직이고 교류 발전기에 연결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면 전기를 발생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로 린더호프 궁전 곳곳에 설치한 전구에 불을 밝히면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최초로 발명한 화력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동력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수력 발전이 대세였는데요. 뉴욕과 대도시에서 높은 건물이 하나둘씩 지어지면서 전구를 밝히려는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수력 발전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화력 발전이 전기 생산의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불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인간의 욕심이 극에 치달으면서 인류는 세계대전이라는 비극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취임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히틀러는 인종주의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면서 유대인을 탄압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유대인 학자들은 나치의 억압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라야 했는데요.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인 에드워드 텔러와 유진 위그너도 미국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1934년 미국으로 건너간 두 물리학자는 레오 실라르드를 만나서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실라르드는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정부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망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먼저 미국에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실라르드가 작성한 편지에 자신의 서명을 더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보냈는데요. 편지를 받아본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문가들에게 핵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즉각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고 1941년 맨해튼 계획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많은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들이 미국 전역에 분산된 연구소에서 핵폭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맨해튼 프로젝트가 성공하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원자폭탄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의 라이벌로 부상한 소련은 1949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냉전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냉전은 고착화되었고 각국 정부는 전쟁 발발 시에 세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는데요. 1953년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핵이란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가 핵을 평화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핵의 평화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게 되면 인류가 지난 몇백 년간 쌓아온 물리학의 총체가 원자폭탄이라는 결정체로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와 물리학자 그리고 공학자가 모여서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험하면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현실 세계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정체인 원자폭탄은 이후 정치인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을 끝내는 도구도 되었지만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을 심화시키면서 핵폭탄 개발 경쟁을 가속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전 세계 국가가 핵을 평화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설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지만 언제든 그 위험성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갖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의 경고처럼 인공지능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처럼 무서운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인류 문명을 끝낼 수도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원자폭탄에서 인공지능으로 모습을 바꿔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챗 GPT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인간이 사는 세상인 복잡계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현실 인공지능 FSD를 개발해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FSD라는 한정된 분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으로의 발전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가보지 못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과거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원자폭탄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펜하이머가 수많은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들을 한데 모아 과학의 총체를 만들었듯이 일론 머스크 역시 xAI라는 인공지능 기업에 AI 드림팀을 만들어서 역사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를 설립한 목적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고차원적 목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AGI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심오하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오류가 발생하면 인정하고 수정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빠르고 멋진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차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듯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는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인류 문명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는데요. 완전하게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에 있어서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실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 사고법 제1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들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챗 GPT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다룰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를 통해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실제 진실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차를 물리적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실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진실과의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물리적 방법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서든 최대한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 인류에게 있어서 초지능이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변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달, 소행성 등을 볼 때 정말 스릴 넘치고 흥미를 느끼지만 그것이 인류를 볼 때 느끼는 흥미와 재미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스크 자신은 화성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화성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짓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진실을 탐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 철학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도록 흥미있는 대상을 찾아서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은 수년 동안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이를 약간 뒤집기만 하면 악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xAI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xAI 기업의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트루스 AI라고 칭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망원경을 보고 직접 로켓을 타고 가서 우주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 천재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주에 대한 탐험을 시도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도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주를 탐구하려는 도전인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고르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이 나서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머스크는 이고르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물리학이었는데 한때 물리학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충돌기 실험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다시 물리학을 다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물리학과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이 천재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뉴턴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수학으로 증명해내며 세상을 수식으로 가득 채웠던 열정이 일론 머스크와 xAI에 참여한 천재들이 느끼는 열정과 흥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과 정보 이론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을 계산해서 중력을 이길 추력으로 로켓을 지구 궤도로 발사하고 다시 착지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역추진 엔진을 가동하는 펠컨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물리이론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방식 방향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방식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주입하고 있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소설을 읽는 것이 수많은 일반 소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비유한 것인데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의 데이터를 미친 듯이 스크랩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조회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트위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인가를 이 부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